지금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일단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었죠. 엄청나게 많은 스테이트 또는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전통적인 5장까지 배웠던 태블라 메서드로는 즉 다이내믹 프로그램 또는 몬테칼로 TD 람다로 대표되는 이런 모델 프리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밸류 펑션이나 q 펑션을 이제 여러 스테이트를 하나의 밸류로 대체하는 그런 어프락시메이션하는 방법을 도입을 했었고, 피처 벡터라는 개념도 도입을 했었고요. 피처 벡터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초이스들도 있다라는 얘기했었고, 6-1장에서는 배치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MCTD, TD 람다 같은 온라인 러닝들을 강제로 오프라인처럼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치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비현실적인 방법을 왜 쓰느냐? 우리가 현대적인 강학습의 이제 그 방법론을 어떻게 보면 차용해서 쓰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고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TDQ라는 그런 컨트롤 알고리즘을 우리가 들여다봤고, 실제로는 뭐 별로 안 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DQN 같은 네트워크에 어떻게 보면 관련되면서 배경 이론이 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DQN에 대한 그것이 이제 LSTDQ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DQN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배치 아이디어를 그대로 다 적용하기는 힘들고 파셜하게 적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에피소드들을 계속 적용을 하면서 그 리플레이 버퍼라는 즉 약간 미니 배치 같은 개념의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LSTDQ 같은 알고리즘에서 썼던 배치 베이스드 업데이트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고,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에서 사실은 중요한 점을 좀 언급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게 랜덤하게 샘플링을 합니다. 이 어떤 주어진 배치 데이터에서 SARS라는 이 세그멘트를 샘플하는데, 이 샘플을 할 때 꼭 한 에피소드에 있는 놈들을 샘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속한 놈을 샘플할 필요도 없고, 즉 다른 에피소드에 다른 세그멘트들을 끄집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더 좋을 수 있는, 왜냐하면 같은 에피소드에 있던 놈을 계속 가지고 오면은 그 샘플 간의 상관관계가 오히려 이 강학습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간의 코릴레이션을 이 랜덤하게 만들어서 그 코릴레이션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그래서 디코릴레이트 샘플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실험적인 결과 지난번에 얘기했었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키 아이디어는 이제 이 익스프레스 리플레이 말고 이제 우리가 무빙 타겟을 픽스 타겟으로 바꾼다 그랬었죠. 그래서 타겟에 대한 q 밸류는 천천히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8장 같은 데서 배우겠지만 이 천천히 업데이트하는 걸 주기적으로 뭐 천천히 바꿔도 되고, 아니면 이전 값과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DQN에 뭐 또 다른 픽스 타겟을
구현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휴먼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임도 있었고 휴먼보다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임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키 아이디어 리플레이 버퍼와 그리고 픽스 타겟을 비교했을 때 리플레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픽스 타겟을 쓰냐 안 쓰느냐를 보는데 뭐 여러 종류의 이런 게임들로 봤을 때 리플레이 버퍼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는 걸 테이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전체 리턴 값을 얘기하는 거고 클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플레이 안한 잠깐만요. 예, 안 한 경우보다 리플레이 한 경우가 거의 월등히 거의 한 10배 이상 30배 이상 게임마다 스코어가 더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고 픽스드 타겟을 쓰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 임프루먼트가 그만큼은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습니다. 임프루먼트가 적당히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두세 배 정도에서 보통 한 두세 배 정도 많으면 한 세 배 예, 그 정도 되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서 리플레이 버퍼에서 샘플을 랜덤하게 가져오는 이 방법은 한 에피소드에서 쓰지 않고 여러 에피소드에서 끌어와서 쓰는 방법이 오히려 우리가 기존의 온라인 러닝에서 했던 방법하고는 또 많이 다르죠. 온라인 러닝에서는 한 에피소드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나갔는데 DQL에서는 여러 에피소드에서 부분을 끌어와서 마구 섞어서 써도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우리가 재미난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딥러닝을 강학습에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를 봤고요. 이제 바로 7장으로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예시한 대로 팔러시 베이스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7, 8, 9장이 이제 현대적인 강학습들을 배우는 겁니다. DQN 이미 배웠고 이제 또 현대적인 강학습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말로 리인포스라는 강학습을 얘기할 때 아니고 대문자로 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QN과 리인포스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간단한 문제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쓰면 대부분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그만큼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 그 외에 이제 나와 있는 알고리즘들은 이 두 알고리즘을 적절히 잘 섞거나 뭐 약간 변형하거나 뭐 대체로 그런 계열의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쓰면 뭐 AC3 같은 알고리즘이 튀어나오는 거고 이놈을 좀 더 개량을 하면 뭐 DDPG 같은 게 튀어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트로레이션 부분을 좀 개량을 하면은 오프 팔러시 방법론적으로 개량을 하면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만한 알고리즘들 뭐 TRPO나 PPO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거 1장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강학습의 방법론이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6장까지 배운 게 밸류 베이스 방법. 지금까지 배운 게 모조리 다 밸류 베이스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V 또는 Q를 계산해서 팔러시를 나중에 구하는.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선 V나 Q 어느 걸 구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왜? 모델 베이스이기 때문에 V를 구하든 Q를 구하든 우리가 최적의 팔러시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모델 프리로 가면서 온라인 러닝으로 가면서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V만 구하면 안 되고
V는 쓸모가 없어지고 오히려 Q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Q 펑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Q러닝이 그래서 중요하게 됐다라는 얘기였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5장, 6장까지 배운 거에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6장까지 배운 거를. 그 다음에 7장에서 배울 이 챕터에서 배울 게 펄러시 그레디언트 방법론, 이게 펄러시 베이스드가 되겠고 8장의 전반부도 이 펄러시 그레디언트를 개량한 그런 방법론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섞어서 쓰는 방법 있죠? 그거를 액터 크리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재미난 사실은 밸류 펑션 기반의 방법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놈들은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또는 3장 벨만 이퀘이션을 배우면서 파악한 사실이지만 항상 디터미스틱한 옵티멀 펄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밸류 베이스 방법에서는 온 팔러시든 오프 팔러시든 간에 무조건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를 지향을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Q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놈을 지향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의 이제 단점은 두 마리 토끼 중에 잡는 방향으로 가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엡실론 그리디 같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밸류 베이스드 방법론의 어떻게 보면 숨은 약점 중에 하나는 근본적 이론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론적인 이유 때문에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엡실론을 자꾸 줄여서 디터미스틱한 팔러시에 가깝게 만들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엑스플로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억지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온 팔러시 방법에서는 엡실론 그리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프 팔러시 방법에서도 여전히 엡실론 그리드를 또 다른 목적으로 쓰긴 합니다. 그건 비헤비어 팔러시로 쓰는 거지만 어쨌든 밸류 베이스드 방법론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특징은 뭐냐면 익스플로레이션을 익스플리시트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단점이 되는데 이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팔러시 베이스드 방법에서는 굳이 익스플로레이션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는 지향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팔러시 베이스 방법에서는 팔러시를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를 처음부터 지향을 안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소프트한 팔러시, 즉 랜덤한 팔러시를 지향. 무슨 얘기냐면 팔러시 자체가 랜덤하니까 그 팔러시 자체가 자연스럽게 익스플로레이션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러시 베이스 방법에서는 그 익스플리시트한 익스플로레이션을 안 한다는 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안 한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숨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수식들을 알고리즘들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고요. 그래서 팔러시 베이스드 방법의 장점은 아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랜덤 팔러시를 쓴다라는 거고 이게 그 컨티뉴어스한 어떤 액션 스페이스를 다루기에 좀 더 적합할 수 있다.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다루는 가우시안 팔러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론적으로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글로벌 옵티멈의 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밸류 베이스드 방법은
알고리즘 자체가 온라인 알고리즘 자체가 뭐 MCTD, 뭐 Q러닝, TD 람다 이런 거였죠. 이런 놈들이 그 근본적인 그 탄생 배경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에요. 즉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그 아이디어들이 다 왔다라는 배경 설명을 많이 했었죠. 그 말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결국은 벨만 이퀘이션 쪽에서 또 그 탄생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컨버전스를 다뤘듯이 이놈들이 옵티멈에 도달한다, 컨버지한다는 걸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가 확실합니다. 밸류 베이스드 방법은. 그러니까 여기서 밸류 베이스드 방법이 아까 단점은 잠깐 설명했었지만 익스플로레이션을 익스플리시트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론적인 근거는 제일 확실하다는 거죠. 글로벌한 옵티멈에 컨버지 하리라는 믿음이 있는데 이 팔러시 베이스드 방법은 이 탄생 배경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3장에서 증명했던 그런 픽스 포인트 뭐 이런 이론들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컨버전스 개런티를 보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에 컨버지 하는지 알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뭐 재미난 사실은 실제로 실험적으로 써보니까 뭐 그런 데 성능이 잘 나오더라.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중간중간에 결과값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얘기고 그 결과값들을 줄이는 방법론들이 또 다양하게 소개가 앞으로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펄시 그레디언트 방법의 기본 철학은 뭐냐? 그동안 우리가 6단까지 배웠던 것들은 약간 간접적인 방법론이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장에서 강학습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제인학습. 뭘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팔러시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하든 팔러시를 구하면 강학습의 목적을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배운 6장까지 배운 방법론들은 밸류 베이스드 방법이라고 했죠. 밸류 베이스드 방법들은 그 단어가 암시하듯이 간접적으로 팔러시를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이렉트하게 팔러시를 구하지 않고 밸류로 가서 거기서 팔러시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계를 거치는 방법론인데 뭐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팔러시가 최종 목적이면 뭐 바로 가지 왜 돌아가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철학에서 나온 게 팔러시 그레디언트다. 즉 바로 다이렉트하게 팔러시를 다이렉트하게 구해버리자 라는 거고 장에서 배웠던 그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여기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팔러시를 그동안은 뭐 디터미니스틱한 펑션 또는 소프트 팔러시, 랜덤 팔러시인 경우는 어떤 확률 분포로만 봤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딥러닝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보자. 근데 이 아웃풋이 랜덤한 팔러시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로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등 딥러닝의 클래시피케이션의 아웃풋이 항상 확률로 나오죠. 뭐 n개의 클래스가 있으면 n개의 그 클래스에 속할 확률로 합이 1이 되는 그런 아웃풋을 뱉어냅니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뱉어내는 이유는 마지막 단에 소프트맥스를 써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팔러시 그레디언트도 뭐 그 익스플리시트하게 언급은 안 하지만 전제 가정은 뭐냐면 소프트맥스 쓰겠다. 마지막 단에 소프트맥스를 써서 뭐 리니어 네트워크를 쓰든 넌리니어한 네트워크를 쓰든 그건 동케어고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일이고 어쨌든 앞단에 리니어를 쓰든 넌리니어를 쓰든 뭐 리니어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입장에서 배웠던 것과 거의 비슷한 종류의 네트워크이고요. 그냥 내정 구한 거고 넌리니어한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 이미지 인풋이면 CNN 쓰고 뭐 시퀀스 인풋이면 RNN 쓰고 이런 형태로 아웃풋을 소프트맥스로 뽑아내는 약간 클래시피케이션 딥러닝 네트워크와 동일한 그런 구조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가정했을 때 딥러닝 파라미터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아웃풋이 소프트맥스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동일한 방법론을 쓰게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objective function은 대체로 그 리턴 값하고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뭐 discounted return, 뭐 reward의 합, 뭐 이것들이죠. 그거를 이제 J라고 정의를 내리고 아니면 뭐 value 펑션을 실제로 알 수 있으면 뭐 제일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 SGD가 아니고 사실 SGA죠. 디센트가 아니고 어센트로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어센트를 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J가 커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는 오브젝트 펑션, 로스 펑션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돼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었는데 그래서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플러스가 맞다는 거죠.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SGA,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는 알고리즘을 쓰는 게 뭐 다양한 종류의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론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리인포스라는 알고리즘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딥러닝 클래시피케이션을 배운 사람들은 소프트맥스 바로 직전 단계, 그러니까 소프트맥스의 인풋에 해당하는 부분을 로짓이라고 보통 부르죠. 로짓은 일종의 그냥 리니어한 뭐 네트워크의 아웃풋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거를 소프트맥스로 통과시킨 것이 팔로스의 아웃풋이 됐다. 개념은 팔로스 그레디언트 방법이 상당히 간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J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 이제 그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요 그레디언트를 좀 제대로 구하는 방법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전에 펄스 그레디언트 방법론이 기본적으로 랜덤한 팔러스를 지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랜덤한 팔러스를 써도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뭐 비슷한 질문은 랜덤한 팔러스를 왜 쓰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바로는 디터미니스틱한 팔러스가 제일 좋은 건데 왜 이걸 쓰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6장에서 언급이 됐어야 될 내용인데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순간, 즉 태뷸러 메소드가 아닌 방법에서는 디터미스틱한 팔러시가 옵티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히려 랜덤 팔러시가 더 좋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심플한 원디멘저널한 그리드 월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스타트 스테이트가 있고 스테이트 3개가 있습니다. 터미널 스테이트 있고 스타트 스테이트에서 항상 시작을 하는데 스테이트가 1, 2, 3가 있는 거죠. 어떤 식의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냐면 이제 Q 펑션을 구할 때 피처 벡터를 얘기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 시켜버리면 사실은 실제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여러 스테이트를 하나로 뭉뚱그리려는 것이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인데 여러 스테이트를 하나의 Q 밸류로 표현하려는 게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특정 부분을 보면 어떤 특정 이웃들, 어떤 스테이트들의 이웃을 보면 스테이트를 구분할 수 없을
어프락시메이션을 많이 하는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예를 들면 피처 벡터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파라메타 벡터가 딱 두 개만 있는 거죠. 세타 1, 세타 2, 디멘전은 2디멘전이고 리니어한 네트워크를 가정했습니다. 그럼 피처 벡터도 당연히 2디멘전인데 스테이트는 구별을 못하고 그러니까 현재 어느 스테이트에 있는지 1, 2, 3 어느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고 액션만 구분을 할 수 있는 피처 벡터를 만약에 만들었다.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큰 문제에서는 이런 현상이 국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막 그러니까 막 10에 막 몇십 승계의 스테이트가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스테이트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로컬리 묶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펑션 어프락시메이션 하려면. 그 여러 개 이웃한 스테이트들은 그냥 하나의 액션만 스테이트에 상관없이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펑션 어프락시메이션 쓴다고 가정을 할 때 이게 그리드 월드니까 빨리 끝나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워드는 -1입니다. 한 스텝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터미널 스테이트 가면은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조금 이 그리드 월드가 약간 이상한 타스크입니다. 약간 꼬여있는 문제인데 어떤 꼬여있는 문제냐면 첫 번째 스테이트도 정상적이고 세 번째 스테이트도 정상적인데 두 번째 스테이트는 약간 그런 거 있죠. 왜 우리 속담에 청개구리 같은 뭐랄까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무슨 얘기냐면 액션을 내가 하고 취하면 이 환경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환경은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면은 반대로 가는 그런 이상한 환경입니다. 환경 설정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스테이트는 정상적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그래서 뭐 왼쪽으로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미 그리드 월드 다른 example에서만 봤고. 자, 이런 상황에서 뭐가 지금 암시가 돼 있냐면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이 암시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처 베타가 이 스테이트를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는데 내가 어느 스테이트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에이전트가. 그러려면 디터미스틱한 액션을 취하는 게 과연 옳을까?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액션은 두 가지 뿐이니까 왼쪽, 오른쪽. 결국 디터미스틱 액션은 두 가지 초이스뿐이 없습니다. 모든 스테이트에서 항상 오른쪽으로 가거나 모든 스테이트에서 항상 왼쪽으로 가고. 근데 둘 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굉장히 재미난 일이 벌어졌고요. 항상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잘 넘어가죠.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있죠. 다시 이리로 돌아가죠. 계속 여기서 뺑뺑뺑 돌다가 절대 목적지를 못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항상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 갔다 다시 오고 왼쪽 갔다 다시 오고 또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뭐 심지어는 뭐 여기 있을 때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당연히 좋은 액션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 나쁜 액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왼쪽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안 좋고 목적지에 갈 수가 없고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터미스틱한 게 안 좋더라도 오히려 그냥 랜덤하게 액션을 취하는 게 좋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어떤 특정 확률로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서 두 번째 스테이트가 항상 문제인데 여기서 항상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항상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주사위를 던져갖고 아니 동전을 던져서 동전 나오는 방향대로 가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뭐 운이 나쁜 거고 왼쪽으로 가면 운이 좋아서 세 번째 스테이트로 넘어가고 여기서도 또 동일하게 동전 던져서 움직이면 어쨌든 넌제로의 확률로 목적지를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를 쓰면은 죽었다 깨도 목적지를 못 가는데 랜덤한 팔러시를 쓰면 목적지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시로만 봐도 이런 문제에서는 랜덤 팔러시가 더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보다 좋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쓰는 순간, 즉 우리가 딥 R를 쓰는 순간, 뭐 딥러닝을 R라고 결합하는 순간 랜덤한 팔러시를 쓰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특히 국지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옵티멀한 팔러시를 랜덤 팔러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 확률 대략 한 0.5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0.57, 8 정도 될 것 같은데 벨만 이퀘이션으로 해서 풀어보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한번 풀어보라고요. 어쨌든 그런 랜덤한 팔러시를 여기서 써야 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일반적인 펑셔널 어프락시메이션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터미니스틱한 팔러시는 포기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처음 던졌던 질문, 왜 갑자기 폴리시 그레디언트 이제 이 실장으로 오면서 갑자기 랜덤 팔러시를 쓰느냐에 대한 답이 나온 거죠. 어프락시메이션을 쓰는 순간 우리는 이제 랜덤 팔러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팔러시를 생각을 할 때 이게 밸류 베이스드 방법이냐 아니면 태뷸라 베이스드 방법이냐 아니면 펑션 어프락시메이션 방법이냐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뷸라 메서드에서는 무조건 디터미스틱하게 좋은 거고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은 오히려 반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약간 뭐 수식들이 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한 에피소드의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에피소드를 뭐 또 다른 말로 트래젝토리라고도 부르고요. 리워드를 뺀 나머지 스테이트 액션들의 시퀀스 SA 계속 반복된 거죠. 마지막 스테이트는 터미널 스테이트. 이 전체 에피소드의 확률, 시퀀스의 확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테이트 확률 곱하기 팔러시 확률 곱하기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그 다음에 전체 각 타임 스텝별로 다 곱한 거죠. 자, 이건 뭐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이렇게 곱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마르코프기 때문에 MDP이기 때문에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시퀀스의 확률은 이렇게 주어지고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아까 오브젝트 펑션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J. 그럼 J는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6장까지 배웠던 강학습의 방법론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뭐냐면 모든 강학습의 최종 뭐라 그럴까요? 목표라고 하면 아까 그 얘기는 헷갈릴 수 있고 오브젝티브 관점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토탈 리워드 전체 리턴 값을 최대화시키는 게 사실은 모든 강학습의 원하는 오브젝티브 방법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론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고 펄러시 베이스나 밸류 베이스나 똑같다는 얘기. 토탈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공통적인 방법론이다. 그러면 J는 당연히 토탈 리턴이 되겠죠. 리워드 값들을 다 더한 거. 여기서 디스카운트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마가 1이라고 가정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감마
non-zero 감마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감마에 뭐 t-1승을 이 앞에 곱해줘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논의의 편의상 일단 감마는 무시하고 이론을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런 토탈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팔러시를 찾고 싶은 거죠. 근데 그 팔러시는 세타라는 파라메터로 파라메트라이즈 돼 있으니까 그 세타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최대치를 어치브하는 세타 값을 찾아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그맥스가 있고 J는 토탈 리턴인데 이 토탈 리턴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자체가 랜덤 베리어블이죠. 왜? 에피소드 생성될 때마다 다른 거니까.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에피소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방금 전에 에피소드의 확률을 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피소드의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평균을 취한 게 사실은 가장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감마 값을 아예 제거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요거는 MDP를 다룰 때 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거딕 MDP라는 걸 다뤘었죠. 그러니까 인피니트 타임 허라이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거딕 MDP라는 건 뭐였냐면 시간축에서 샘플 가지고 평균을 취하나 어느 특정 시간에서 모든 가능한 그 값, 랜덤 베리어블의 가능한 값들을 평균을 내는 거나 동일한 경우 그런 걸 어거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확률 이론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을 때는 어차피 그 인피니트 허라이즌에서는 그 무한번 계속 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리턴 값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값에 수렴한다고 가정을 할 때는 그게 똑같은 상수값이 무한번 감마라는 값으로 디스카운트해서 더해지면 무한 등비급수 계산해 보면 공비가 감마일 때 1-, 감마분의 1하고 어떤 상수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엄마에서 감마분의 1이라는 팩터가 들어가는 거 말고는 뭐 토탈 리턴을 구하나 어느 특정 타임의 에버리지 리워드를 구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피니트 타임 허라이즌의 경우는 굳이 디스카운팅 팩터를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 그냥 특정 타임의 에버리지 리워드만 구하면 된다. 서메이션이 빠지고 서메이션이 그냥 통계적인 에버리지 이게 어거딕한 MDP를 가정한 겁니다. 자, 이거는 2장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이런 경우는 아예 감마 디스카운팅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고 파이나이트 허라이즌인 경우는 이렇게 서메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처럼 그 디스카운트를 하고 싶으면 T-1승을 또 여기다가 곱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파이나이트 허라이즌하는 케이스를 다뤄보자라는 얘기죠. 파이나이트 사이즈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같은 게 반복되거든요. 네. 중복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한다 그랬는데 결국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됩니다. 이 오브젝트 펑션에. 그렇죠? 그래서 이놈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expectation을 사실은 구하려면 사실은 인테그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인테그랄 강학습하면서 계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냐면 일종의 그
큰 수의 법칙입니다. 어떤 expectation을 인테그랄로 정확하게 구하기 힘드니까 여러 개의 에피소드 만들고 그 에피소드들의 평균을, 즉 샘플 에버리지를 취해서 평균을 대체하겠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샘플링하는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론적인 근거는 큰 수의 법칙 때문이다. 왜냐하면 에피소드의 개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이거 같아진다는 이론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 근거가 있는 이론이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피소드 딱 하나만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뭐 알고리즘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각 타임 스텝별로 평균을 취한 걸 사용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expectation을.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는 일단 요거는 실질적인 알고리즘이고 프랙티컬한 경우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뭔가 유도를 하려면 그냥 이론적인 틀에서 계속 남아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expectation을 계속 쓰는 형태로 해서 이론을 유도하고, 나중에 이제 expectation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거를 이런 샘플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런 전략을 취하면 되겠고요. expectation이 들어간 오브젝트 펑션을 구해야 되는데 이 놈을 알타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트레젝토리라고 그랬죠. 트레젝토리에 하나의 트레젝토리를 타우라고 부르면, 아까 타우라고 불렀었죠. 요 타우의 확률을 파이세타 타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평균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그럼 실제로 계산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 한번 계속 전개한 다음에 간단히 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바꿔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방법을 쓰려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겠죠. 이놈의 적분식을 쓰겠습니다. 그럼 그레디언트가 적분 안으로 들어가고 요 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즉 팔러시를 다이렉트하게, 그러니까 딥러닝 네트워크 있으면은 그 놈의 그레디언트를 아웃풋을 다이렉트하게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그놈이 요 식인데 사실은 뭐하고 동일하냐면 요놈과 동일합니다. 파일을 다이렉트하게 미분한 거랑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을 미분한 거에 앞에 파일을 곱한 거랑 동일하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로그 F를 미분을 하면은 F분의 F 프라임이죠. 고식 때문에 이렇게 캔슬되면서 앞뒤가 동일하다. 자, 왜 이런 뜻입니다. 그레디언트 파이를 그레디언트 로그 파이로. 왜 이렇게 간단한 식을 더 복잡하게 바꾸느냐, 이유가 중요한데, 배경이 이 인테그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는 뭐냐면 그 몬테칼로 샘플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런 무슨 얘기냐면 expectation이 나오면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랜덤 베리어블이 y가 있으면 이거를 여러 개의 샘플 yi로 서메이션에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형태로 바꿔치기 하겠다. 피적분 함수를 실제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같은 걸 만들어서 샘플을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잡한 익스펙테이션, 복잡한 인테그랄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하이 디멘전의 인테그랄이기 때문에 몇 천만 디멘전의 다중적분을 구하라 그러면 불가능하죠. 그거는 구하기 힘드니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 샘플링을 해서, 즉 주사위 던지기에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평균을 취하겠다는 그 전략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하려면 expectation이 우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그레디언트식을 보면 expectation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expectation이 되려면 인테그랄 다음에 확률이 나와야 되는데 파이 같은 그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expectation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어려운 식을 바꿔치겠다는 거죠. 근데 인테그랄 파이가 나오면 이게 expectation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expectation이 된다. 결국은 이 expectation을 실제로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이론으로 전개하고 여기서부터는 이 방법으로 대체하겠다. 즉 가로 안에 있는 놈을 샘플링을 해서 실제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이놈들을 계산하는 건 쉬우니까 샘플들을 계산하는 거는 그것들의 평균을 취하겠다. 최악의 경우는 이 샘플의 개수를 하나로만 대체해도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무수히 많은 이터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 y를 그냥 어떤 특정 샘플 yi로 대체해도 무방한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터레이션 스텝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이것도 동작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딥러닝에서 미니 배치 사이즈가 1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 보면 되겠죠. 또 미니 배치를 몇십, 몇백 정도 쓰지만 1인 경우도 컨버지는 느리지만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R타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그 리워드의 합 별도로 분리가 돼 있고 요 로그를 그레디언트 취한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파이가 여기서는 그 이중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에피소드의 확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팔러시 랜덤 팔러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테이션이 막 중복돼서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문맥에 따라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면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뒤에 타우가 나오면 이거는 에피소드의 확률이다. 그리고 뭔가 뒤에 액션이 나오면 이거는 팔러시의 확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일한 노테이션을 썼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봐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에피소드의 확률이니까 MDP는 이런 확률로 보여진다고 그랬고 여기에 로그를 취하죠. 로그를 취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곱으로 표현된 거니까 다 로그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다시 이렇게 요놈 이렇게 다 합으로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서메이션이 뒤에 한 가지도 들어가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로그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세타에 관련 있는 놈하고 관련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마지막 항을 보면 세타랑 상관없죠. 왜 상관이 없냐? 얘들은 환경에 관련된 놈들입니다. 환경은 에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파라메타는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팔러스에 해당하는 파라메타지 환경은 미리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된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들은 세타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상수나 마찬가지예요. 미분을 한다 경우는 얘네들은 다 무시해도 된다. 가운데 서메이션만 쓰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노테이션을 이중적으로 쓴 겁니다. 위에 파이 세타는 에피소드 확률이고 여기에 파이 세타는 우리가 말하는 팔러시, 랜덤 팔러시 같은 노테이션을 썼지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인지를 해야 되고요. 사실 이거를 P세타라고 그러는 게 맞았을 텐데 뭔가 이게 이
잘못돼 있죠. 네. 하여튼 C++ 같은 랭귀지에서는 사실 이런 걸 오버유즈 한다고 그러죠. 같은 베리어블을 다른 의미로.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도 됩니다. 편의상 같은 노테이션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항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레디언트 구하는 부분은. 그래서 전체 트레젝터리에 대한 확률의 로그가 아니고 이제는 랜덤 팔러시에 대한 로그의 합으로 표현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 리턴. 그래서 사실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할 때 이것만 알면 다 되는데, 왜냐면 여기다가 러닝 레이트 알파가 곱해갖고 세타에다가 더하면 새로운 세타가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항들은 다 구할 수 있는 양들입니다. 왜냐면 어떤 특정 에피소드가 주어지면 그 에피소드 안에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뭐 각각의 현재까지 학습된 딥러닝 네트워크의 아웃풋 값들을 그냥 로그 취해서 다 그냥 그 계산을 그레디언트 취하고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로그의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쉽습니다. 왜? 딥러닝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소프트맥스로 나오니까 그거에 로그 취하고 그거를 그레디언트 취하는 거는 익스플리시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로짓 값으로. 그래서 그 예시는 좀 이따가 들 테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의 백 프로포게이션을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이고, 뭐 리턴 값은 에피소드가 주어지면 각각의 리워드 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쉽고, 문제는 요거죠. 요 expectation을 구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계산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가능한 에피소드 트레젝트리에 대한 확률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컨비네이션이죠.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 불가능한 양인데 이거를 아까 말한 몬테칼로 샘플링을 하겠다. 여기에 있는 에피소드 한 5개 정도 있다. 5개 정도의 값들을 평균을 취해서 이 expectation을 대체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알고리즘이 거의 다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리턴 값들의 합은 몬테칼로 방법론이죠. 이거 딱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다 더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몬테칼로적인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놈을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사실 액터 크리틱이라는 약간 그 밸류 베이스하고 팔러시 베이스들을 합한 방법론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밸류 펑션도 만약에 어프락시메이션에서 동시에 구할 수 있다면 밸류 펑션들을 가지고 귀찮은 리턴 값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스테이트에 나온 값들로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이게 뭔가 MDP면 컨버지를 하는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에 도달한다고 했죠. 그때 그 디스트리뷰션을 만약에 알 수만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밸류 펑션, 이게 아이디어란 밸류 펑션입니다. 여기서는 이론이니까. 근데 이거를 어프락시메이션으로 나중에 대체하면 되니까 6장에서도 했던 내용으로, 또는 뭐 각 타임 스텝별로 모든 가능한 리워드들의 평균. 두 번째 서메이션이 그냥 리워드들의 평균입니다. 모든 가능한 액션에 대한 그걸로 대체해도 상관없다. 이 세 가지 방법론을 다 써도 상관없다라는 게 또 이론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명은 안 하겠지만 이 첫 번째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펑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거는 그 주어진 팔러시를 가지고 Q 펑션을 구한 거를 리턴 값을 대체한 걸로 해도 한 것으로 계산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쉽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인데, 뭐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서 결론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리즘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팔러시를 가지고 이니셜라이즈한 어떤 세타를 랜덤하게 그냥 이니셜라이즈하면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된 시작되는 팔러시가 있겠죠. 목적은 뭐냐면 이 시작되는 팔러시를 계속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게 이 알고리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된 최초의 팔러시 대체로 굉장히 안 좋은 팔러시입니다. 왜냐하면 파라미터를 랜덤아이즈로 해서 아무렇게나 만든 거니까 거의 최악의 팔러시죠. 그걸로 일단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각 터미널 타임 스텝 직전까지 해서 각 타임 스텝마다 리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테이트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리어들 다 더하고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뭐 그 위에 나오는 모든 리어들 다 더하고 뭐 예를 들면 100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101번째부터 나오는 모든 리어들을 다 더하고 그게 이제 GT입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론에서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고려 안 했는데 그냥 1이었죠. 굳이 디스카운트 하고 싶으면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줘도 됩니다. 각 타임 스텝별로. 자, 이게 재미난 사실인데 아까 보면 인테그랄이 있었죠. 이렇게. 자, 이게 알고리즘 상에서 이거는 사실 이그젝트한 겁니다. 대체라기보다. 그리고 이 expectation을 사실은 그 여러 에피소드에 되는데 그냥 한 에피소드에서 그냥 한 샘플로만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걸 원래 다 서메이션을 했어야 되는데 타임 모든 한 에피소드 안에 있는 모든 거를 그거를 그냥 각 타임 스텝별로 바로바로 업데이트하겠죠. 그래서 타임 스텝별로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약간 이론보다 더 많이 이제 루스하게 만들어 거죠. 그래서 이런 버전을 기초적인 리인포스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DQN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현대적인 강학습의 양대 축 중에 하나다.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는 이 버전은 많이 안 쓰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놈이 중간에 이터레이션을 할 때 중간적인 비해비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버지하기 전까지는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이 버전을 안 쓰고 약간 요거에 개량된 버전을 씁니다. 리인포스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론을 설명할 땐 이 첫 번째 버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할 두 번째 버전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잠시 스탑을 하고 몇 가지 좀 뒤돌아볼 부분이 있는데 이 펄스 그레이디언트 방법론이 사실은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의 방법론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머신러닝 배운 사람들 또는 뭐 제가 정보이론에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 머신러닝의 99.9%는 핵심적인 원리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셋으로 어떤 확률을 계산했을 때 그 확률이 그 가장 최대화되도록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게 모든 딥러닝의 방법론, 머신러닝의 방법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론인데 지금 우리가 방금 유도한 펄스 그레디언트하고 사실은 머신러닝에서 쓰는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 ML이라고 부릅니다. 약으로 ML 방법론이고 사실은 사총관계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방금 펄스 그레디언트 계산인데 이 부분이 아까 expectation이었죠. expectation을 이렇게 대체를 한 거고
그레디언트 로그의 그레디언트라고 했고 여기 리턴 값이었고요. 그러면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은 요 뒤에 리턴 값을 제거한 요 부분만 보면 첫 번째 항만 보면 사실은 이게 머신러닝에서 이거는 maximum likelihood 방법론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 로그를 취했지만 maximum likelihood나 maximum log likelihood나 동일한 방법. 왜냐하면 어떤 함수를 최대할 때 f라는 함수를 최대할 때 f를 최대하는 파라미터나 로그 f를 최대하는 파라미터나 생각해보면 동일합니다. 그렇죠? f가 최대가 돼야 로그 f도 최대가 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likelihood 대신에 앞에 log likelihood가 붙는 것 뿐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maximum log likelihood죠.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에서 쓰는 maximum log likelihood랑 완전 동일한 방법. 그래서 팔러시 그레이디언트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 같지만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 그 로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다가 뒤에 리턴 값만 곱해주는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론이 사실은 이미테이션 러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이미테이션 러닝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두 번째 그림인데 예를 들면 그냥 핸들만 조정하는 액션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재 도로 상황에서 뭐 핸들을 좌로매도 뭐 우로매도 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을 운전을 잘하는 전문가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모아갖고 그렇죠? 현재 도로 상황은 스테이트고 핸들을 돌린 것은 액션이고 모아서 그 데이터들을 모아갖고 스테이트가 어떻게 보면 인풋이 되는 거고 액션은 라벨이 되는 거죠. 그라운드 트루스. 그래서 그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을 돌려버리면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디스크리트한 액션이면 소프트맥스를 하면 되고 컨티뉴어스한 액션이면 리그레션을 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바로 이 두 번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법론이 이미테이션 러닝의 아주 기본적인 방법론이죠. 지도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학습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면 휴먼 데이터 가져다가 그대로 그냥 랩핑시킨 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알파고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썼죠.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정할 때 그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뒀던 기보라고 하죠. 기보들을 잔뜩 때려놓고 기본 팔러스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알파고에서도.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가 약간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텝에서 파라메타를 이니셜라이즈 하는데 이니셜라이즈만 잘해도 굉장히 빠르게 컨버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론이 이미 알파고에서 쓰였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떤 추가 정보를 주면 되냐면 어떤 운전을 할 때 지금 이런 운전사들을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 명을 고용해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고용해서 잘한 사람들한테 주는 리워드는 좀 높은 값을 주고 못한 운전을 한 사람들한테는 낮은 값을 줘서 그거를 웨이팅을 하면 그러니까 라이클리우드를 웨이팅하는 거죠. 라이클리우드를 웨이팅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 펄러스 그레디언트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소개한 펄러스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도 단순하고 그냥 그레디언트 파이를 뭐 파이 로그 그레디언트로 바꾼 거 말고는 파이 그레디언트 로그를 바꾼 거 말고는 뭐 이론적으로도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놈이 뭔가 그 오리지널 버전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 그 학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노이즈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땐 잘 되다가 어떨 땐 못 되다가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오락가락 하는데 이런 문제를 베리언스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미 그 오프 팔러시 같은 방법론을 다룰 때 많이 다뤘던 이슈입니다. 오프 팔러시가 베리언스가 상당히 높다. 다 좋은데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임포턴스 샘플링 이런 걸 얘기하면서 사실 뭐 같은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팔러시 그레디언트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긴 시퀀스를 그렇게 숏텀으로 쪼개서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노이즈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 여기서 이 리워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대해서 G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G의 평균값, G도 일종의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평균값으로 빼주는. 그래서 약간 그런 단순한 방법을 쓰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서 리워드를 어떤 특정 타임 스텝 T에서 그 타임 스텝 이전 것까지 리워드를 다 더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에피소드 중간에 뭐 10번째 타임 스텝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상관 있는 리워드는 그 이후의 리워드만 상관있지 첫 번째부터 9번째 리워드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하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베리언스를 좀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 리턴 값에다가 어떤 특정 상수를 빼주겠다. 근데 이 특정 상수가 별게 아니고 이 리턴 값에 대한 어떤 평균입니다. 평균보다는 살짝 더 복잡한 양인데 대략은 이거 평균에 비슷한 값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데 자 알고리즘을 변형을 한 거죠. 원래 오리지널 알고리즘은 여기까지만 있는데 뒤에 뭔가 상수를 빼버린 형태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를 보면은 자 요거를 다시 expectation으로 바꿔치기 하면 두 번째 항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레디언트 파이는 뭐 파이 그레디언트 로그였는데 그걸 역으로 가버리면 자, expectation은 인테그랄 파이니까 이런 모양이죠. 이거는 그레디언트 파이니까 역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놈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또 이것도 상수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고 확률만 남는데 모든 가능한 트레저케에 대한 확률의 서메이션 인테그랄은 당연히 1입니다. 상수가 되고 상수를 미분하면 당연히 제로죠. 뭔 얘기냐면 이 부분의 토탈 컨트리뷰션은 어차피 제로이기 때문에 어떤 상수를 넣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임의의 상수를 빼줘도 되는데 그러면 아무 상수나 빼도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아무 상수가 아니고 요 값에 이 전체 값에 베리언스가 최소화되는 상수를 구했을 때 이게 사실은 최적화 이론 또는 확률 이론에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이론입니다. 어떤 랜덤 베리어블 있을 때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는 상수값은 뭐냐? 그 베리언스 그 상수값 대체로 평균하고 평균에 비슷한 양이다. 네, 그런 이론이 이제 민 스퀘어 에러 에스티메이터라는 이론입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거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확률 이론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 이론을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B값을 구하고 싶은데 최적의 B값이 뭔가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전체 제곱 평균을 미니마이즈하는 B를 찾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베리언스는 전체의 제곱에서 그놈의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곱이 이 빨간 가로 안에 들어갑니다. 전체에 대한 제곱입니다. 그 안에는 평균이고. 근데 아까도 유도했지만 이런 상수를 평균을 취하는 거는 제로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시해도 되고. 그러니까 B에 관한 항이 사라져도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두 번째 항이 B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양이 돼버리니까 이건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만 미분하면 되고, 굿뉴스는 이 첫 번째 항은 또 뭐 2차 함수꼴이죠. B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B의 2차 함수니까 전개를 해보면 B의 제곱, B의 1차 항, 상수항 있는데, 사실 B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상수항 미시해도 되고요. 그렇죠? 쭉 미분하면 이런 모양이고, B를 계산해보면 결국은 요 리턴 값에 요놈을 G로 대체하는데, 그레디언트 로그를 G로 대체했을 때 그 G를 이용한 가중평균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평균이죠. 가중평균도 평균이니까. 그래서 리턴 값에 그레디언트 로그를 가중치로 쓴 그런 가중평균이다. 최적의 B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G라는 게 복잡한 함수니까, 이런 함수니까 이거 실제로 사용하려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게 가장 좋은 걸 알겠는데 실제로는 귀찮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가중평균 쓰지 말고 이것만 하자. B들을 다 1로 대체해버리고 이것만 계산하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쓴다.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리턴 값들의 평균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벨만 이퀘이션에서 리턴 값의 평균이 뭐였죠? 뭐였죠? 네? 크게. 토탈 리턴의 평균이 뭐였죠? 우리가 3점. 네? 밸류 펑션이었죠? 다른 말인 밸류 펑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밸류 펑션을 가지고 빼주면 된다는. 근데 true value 펑션은 알 수가 없으니까 요 approximate 된 밸류 펑션을 빼주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approximate 된 밸류 펑션을 빼주는 버전이 두 번째 버전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된다. 원래는 이것만 썼는데 approximate 된 밸류를 빼주고 그 다음에 펄스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동일합니다. 그 로그 파이의 그레디언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근데 이제 추가된 거는 요 v라는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 해주는. 이건 6장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6장에서 세미 그레디언트 TD 알고리즘을 보면 되겠죠? 세미 그레디언트 TD 알고리즘은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인포스가 펄스 베이스드 알고리즘인데 이 두 번째 버전은 살짝 약간 밸류 펑션도 슬쩍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죠. 이런 버전이 많이 쓰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소프트맥스로 우리가 팔로를 구한다 그랬는데 소프트맥스 결국은 팔로스 그레디언트에서 로그 파이의 그레디언트 구해야 되는데 이게 뭐 소프트맥스인 경우 오히려 쉽게 계산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어떻게 쉽게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예시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데 다 디스크리트한 액션만 다뤘습니다.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또 숨은 장점 중에 하나가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잡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로봇을 컨트롤한다거나 로봇의 관절의 뭐 각도라든가 위치들은 다 컨티뉴어스하죠. 로봇을 컨트롤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 비슷한 드론을 컨트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 펄스 그레디언트 써서 나중에 이제 가우시안 펄스라는 걸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가우시안 펄스로 실제로 구현을 했고 상당히 많은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다음 시간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학기말 시험은 지난번에 날짜를 살짝 착각을 했는데요. 6월 16일로 목요일이죠. 16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